여보, 왜 이래? 나 밀지 마, 안 돼. 제발 살려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29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손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평생의 동반자다. 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박성호, 두 아들과 제가 있었습니다. 5해 전 막내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등산 가이드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친 산길을 수십 명을 이끌고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깨와 무릎에 관절염이 찾아왔고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호와 함께 뒷산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죠. 아들 둘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고 막내는 경영학 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화상 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했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 성호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꼭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목소리를 죽여 통화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오면 헐떡이며 마치 싸움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제가 물으면 그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죠. 아,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미 2년 전에 회사를 정년퇴직했습니다. 무슨 회사 일이 있을 리가 없었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험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종이였죠. 보험? 저는 이상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편이라 최근 보험료가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음 날도 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출근한다고 나서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했지만 그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목요일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여보, 나왔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 봉지는 뭐예요? 아, 이거. 등산 장비 좀 새로 샀어. 이번 주말에 우리 큰 산행 어때?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남편이 비싼 장비를 샀다는 것도 의아했고 갑자기 큰 산을 가자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길 가잖아. 이제 우리 둘뿐이야. 옛날처럼 당신이 나를 이끌어줬으면 해.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니. 그러나 그의 표정 속 어두운 그림자를 저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그는 새 등산화와 배낭을 챙기며 분주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챙길게. 물, 간식 다 준비했어. 저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짠돌이 같은 남편이 왜 이렇게 값비싼 장비를 샀을까? 배낭을 챙겨주겠다며 집요하게 손을 대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일기 대신 쓰던 녹음기를 몰래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다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그는 라디오 볼륨을 평소보다 훨씬 크게 틀었습니다. 트로트가 울려 퍼졌고 제 귀에는 묘한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음악 소리 좀 줄여요. 머리가 아파요. 아, 미안. 내가 흥이 나서 그랬나 봐.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김정숙은 바위 틈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23번만 더 고르고 손가락을 한마디만 더 뻗자. 왼손 검지가 바위의 미세한 홈을 찾아 걸렸다. 손톱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귓속으로 울렸지만 통증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조금 위쪽 배낭 어깨끈이 바위에 긁혀 삭하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배낭 속에 내가 넣어둔 녹음기. 그리고 그 안에 방금 전 위에서 들은 목소리, 박성호의 낮고 차가운 음성. 그리고 낯선 여자 서윤의 웃음 섞인 속삭임. 28억이면 충분해. 그리 주고받던 그 숫자가 칼처럼 귓가를 베고 지나갔다. 정숙은 오른쪽 어깨를 비틀어 배낭을 겨우 끌어당겼다. 왼팔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깊숙한 비밀 주머니. 지퍼머리를 위로 잡아당기자 쇳소리가 바람 속에 스며들었다.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살아있다. 기록되고 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녹음 시간 표시를 확인한 뒤 버튼을 한번 눌러 새 파일을 열었다. 혹시라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 된다면 남겨야 한다. 나는 살 것이다. 바람에 실려나간 그 한마디가 그녀 자신에게 서약이 되었다. 안개가 다시 밀려왔다. 발 아래로 바위들이 깊이를 잃은 채 꿈틀거렸다. 정숙은 가이드로 일하던 시절 몸에 밴 습관을 떠올렸다. 몸의 중심을 최대한 낮추고 세 방향 지지점을 만들어라. 오른발을 바위 턱 안쪽으로 밀어넣고 왼손을 다시 홈에 걸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나, 둘, 셋. 세 칸. 딱 세 칸만 옮기자. 세 칸을 옮기고 나면 그 다음 세 칸을 또 옮기자. 시간은 잘게 쪼개면 덜 잔인해진다. 그렇게 몇 번을 되뇌었을까.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어깨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팔꿈치까지 젖었다. 피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파도처럼 치고 빠지는 통증 사이에서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옛 등산로의 풍경을 떠올렸다. 봄산의 연두빛, 초여름의 매미울음, 겨울 능선 위의 바람 자국. 그 모든 것이 버텨라라고 외치고 있었다. 어디선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저 아래 계곡 쪽인지 위쪽 데크 근처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숙은 배낭 측면 포켓을 더듬어 호루라기를 찾았다. 가이드 시절 늘 목에 걸고 다녔던 작은 알루미늄. 입에 물자마자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그렇지만 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음의 신호가 안개 속으로 쏟아져 나갔다.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시간 감각이 흐트러졌다. 다시 한 번, 이번엔 더 길게. 혀끝이 쓴맛으로 저려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정말 아주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 비슷한 무언가가 되돌아왔다.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메아리. 여기요. 정숙은 힘껏 외쳤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공기 속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안개가 옅어지자 누군가의 형체가 상공을 가로질렀다. 빨간 헬멧, 주황색 조끼, 산악구조대였다. 대상자 확인, 의식 있음, 갈비 통증 호소. 누군가가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밧줄이 풀려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몸을 내려 바위턱에 쇠기를 박았다. 괜찮으세요? 이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정숙 소리는 자신도 못 알아듣게 휘했지만 구조대원의 눈빛이 순간 선명해졌다. 좋아요, 김정숙 씨. 저희가 지금 하네스를 걸 겁니다. 숨 크게 쉬세요. 차가운 금속이 허리춤을 감싸고 팔 아래로 벨트가 들어왔다. 움직일 때마다 몸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떼어져 올려지는 순간 정숙은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났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병원 천장의 불빛은 무정했다. 깨어났을 때 목은 타들어갔고 갈비뼈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게 울부짖었다. 창밖으로 저녁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다. 하얀 가운의 의사가 말없이 차트를 넘겼다. 큰 수술은 피하셨습니다. 갈비뼈 골절 2군데, 쇄골 미세 골절, 타박상이 전신에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간호사가 빨대를 꽂은 물컵을 내밀었다. 우리 혀끝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갈 때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다. 기적은 내가 만들어냈어. 문이 열리고 경찰 한 명이 들어왔다. 등살로 추락사고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 신고하셨고 현장에는 발자국과 휴대폰만. 그가 말을 멈췄다. 혹시 사고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정숙은 그를 곧바로 보지 않았다. 천장에 박스를 한 칸 세 칸 세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경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몸부터 회복하시죠. 다만 보험사 직원이 몇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대형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더군요. 피보험자는 김정숙 씨, 수익자는 남편분. 그의 말끝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쪽도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 정숙은 눈을 감고 녹음기를 떠올렸다. 구조대가 가져온 배낭은 의료진이 소독실에 보관 중이었다. 간호사에게 사정 끝에 배낭을 건네받았을 때 그녀는 손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작은 기계가 손바닥에 얌전히 누웠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낡은 스피커에서 바람 소리와 숨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리고 됐어. 이제 끝이야. 박성호의 목소리. 28억. 그 돈으로 새 출발하자. 낯선 여자, 서윤의 냉랭한 웃음.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녹음기의 작디작은 몸체는 사실 칼보다 날카로운 증거였다. 정숙은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했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이메일로 클라우드에 올렸다. 혹시라도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박성호가 나타났다. 검은 점퍼, 무표정. 그러나 눈가에 급히 얹은 듯한 연민의 주름. 여보. 그 낮게 속삭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많이 다쳤지만 다행이라고. 그의 말은 매끄러웠다. 마치 연습한 문장을 반복하는 듯 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눈두덩을 젖게 했다. 기억이 잘 안 나.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래. 기억하지 마.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그녀에게는 자백처럼 들렸다.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차가운 손, 낯선 체온. 그 뒤 며칠 동안 정숙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아니, 의지로 회복을 앞당겼다. 물리치료사가 놀랄 만큼 근육의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가이드 시절 배우자 못 배운 것들을 스스로에게 다시 가르쳤다. 걷는 법, 숨 쉬는 법, 통증을 못 이게 하는 마음의 루틴.
밤이면 병실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아래서 노트를 펼쳤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일록은 파일을 3군데 이상 저장할 것, 이 보험사 조사팀과 직접 접촉할 것, 3 변호사를 선임할 것, 4 박성호와 서윤의 동선을 파악할 것, 5 경찰에 공식 진술을 하되 중요한 카드는 끝까지 손에 쥐고 있을 것. 보험사 조사팀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쉬웠다. 흰색 회의실, 정숙과 조사팀장, 그리고 법무 담당자.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포인트를 짚었다. 피보험자 김정숙 씨, 가입일은 3달 전, 건강검진 결과는 양호. 수익자는 박성호 씨 단독, 사고는 이번 주, 동선은 부부 단독 산행. 그는 고개를 들었다. 최근 대형 보험 사기 사례에서 보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가족 간 사고로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정숙은 가볍게 숨을 고르고 녹음기를 꺼냈다.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요? 회의실 공기가 변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다. 팀장은 재생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다.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포렌식으로 진위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이 파일이 진짜라면 보험금 지급은 즉시 중단되고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가늘게 떨리던 손이 서서히 멎었다. 변호사는 예전에 민호의 입시 컨설팅을 도와주던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 낮고 안정된 목소리.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맞받으면 안 됩니다. 상대는 이미 시나리오를 써두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서사로 그 시나리오를 덮을 겁니다. 핵심은 3가지. 현장 정황, 재정 동기, 공모 정황. 녹음 파일은 3번을 입증합니다. 1번과 2번은 우리가 차근히 쌓죠. 변호사는 병원 CCTV, 산행 전 카드 사용, 내역, 새로 산 등산 장비, 영수증,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의 진술서, 최근 집, 매물 등록 기록까지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다. 참배낭에 남편이 넣은 작은 것이 있었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못 봤지만 병원에서 수납을 정리하다 보니 향이 강한 티백 봉투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봉투를 지리서에 올려보냈고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진정작용이 있는 향정신성 약물 분말. 카페인에 섞으면 맛과 향으로 감춰질 수 있는 양. 정숙의 손등이 싸늘해졌다. 그럼 물병이 아니라 김밥에. 변호사는 단정하지 않았다. 가능성을 열어두죠. 중요한 건 고의성이라는 퍼즐 조각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박성호는 병실을 들락거렸다. 때로는 과하게 자상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잠깐 사라졌다. 정숙은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스마트워치에 반사되는 알림창에 이름을 훔쳐보았다. S, 윤, 서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여보, 집 정리는 내가 알아서 다 했어. 너는 몸만 생각해. 봉투 안에는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가 있었다. 정숙의 이름이 찍혀 있는 듯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변호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안경을 밀어 올렸다. 이건 위조 가능성이 높아요. 잘하셨어요. 건드리지 않은 채 사진만 남기는 게 최고예요. 그 길로 변호사는 검찰에 사문서 위조, 의심 신고를 넣었고 은행에는 계좌 이상 거래, 모니터링 요청을 띄웠다. 계획의 마지막은 상대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제안을 했다. 완전히 회복하신 뒤 남편분과 내연녀가 자주 가는 장소에서 공개적인 자리를 만듭시다. 사적인 공간은 부인할 여지가 많아요. 공개된 공간, 가까운 테이블들, 통상적인 소음, 그리고 아주 좋은 음질의 마이크.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사랑했고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사람. 그를 가해자로 호명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따뜻한 기억들도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그래도 해야 한다.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했고 나는 살았고 이제 말해야 한다. 그날은 화창했다. 서촌의 조용한 브런치 카페. 변호사팀은 벽면 화분 뒤에 마이크를 심고 출입문 CCTV가 내부를 스치는 각도를 확인했다. 박성호는 정장 대신 캐주얼 재킷을 걸치고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서윤은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 머리를 질끈 묶고 선글라스를 올리려다 정숙의 얼굴을 보고 손이 멈췄다. 어머, 짧은 감탄사 뒤에 모음이 길게 늘어졌다. 박성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많이 괜찮아졌네. 정숙은 차분히 물컵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와줘서 고마워. 그 한 문장에 담긴 호칭과 호흡의 미묘한 균형이 테이블 위 공기를 팽팽하게 했다. 정숙은 먼저 병원에서의 기억 상실을 언급했다. 둘은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무심코 꺼낸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지. 보험사 조사팀이 내게 묻더라고. 석 달 전에 든 큰 보험 이야기. 박성호는 얼굴 근육을 미세하게 당겼다. 아, 그건 혹시나 해서 당신 모르고 있으면 불안할까봐 말 안 했지. 서윤이 컵 받침을 만지작거렸다. 정숙 씨,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대비는 필요하죠. 다만 대비가 어느 쪽을 향했는지가 궁금할 뿐. 그녀는 아주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녹음기. 멋지지? 요즘 건 음질도 좋아. 박성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게 뭐예요? 정숙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산에서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의 숨소리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 정적. 구석 테이블에 커피, 머신이 스팀을 뿜었다. 박성호가 입술을 떼는 대 3초가 걸렸다. 정수가, 그건 그는 더듬었다. 변명은 늘 단어가 많고 진실은 단어가 적다. 정숙은 그 3초 사이의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녀를 밀었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떻게든 사고로 바꾸려 한다. 그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카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사복 차림의 형사, 그리고 보험사 조사팀장. 변호사의 합법적 함정은 조용했고 완벽했다. 형사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히 말했다. 박성호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모시겠습니다. 서윤 씨는 공모 혐의로 동행해 주세요. 카페 안의 소음이 잠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다. 서초동의 김복도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시간의 싸움이에요. 언론을 이용할 수도 조용히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당신의 회복이 최우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서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꺼내자 상담사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생존자예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생존자, 살아남은 자, 살아낸 자.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산행전의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 보험 계약 경위, 위임장 위조 시도, 카페에서의 진술과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산에서 내려온 그 파일.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피고 박성호, 징역형. 공범 서윤, 집행유예 없는 실형. 망치 소리가 떨어졌고 정숙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아기 패배를 인정하는 데는 소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 순간처럼 절실히 느낀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사는 그녀를 불렀다. 봄빛이 막 오른 날 정숙은 새로 산 단단한 등산화를 신고 천천히 능선을 걸었다. 숨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리듬은 돌아왔다. 절벽 끝 전망대가 멀리 보였다. 그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대신 전망대가 보이는 지점에서 멈춰 허리를 굽혀 하얀 스카프 하나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두려움을 거기에 내려놓는 의식. 그리고 자신에게만 들리게 말했다.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온 메시지. 혹시 다른 분들 모임에 함께 하실래요? 같은 상처를 겪은 분들의 회복 모임입니다. 정숙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참석을 눌렀다. 누군가는 여전히 절벽에 매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아직 안개 속이다.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녀는 이제 그 손이 되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부엌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식탁을 물들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였다. 들기름 한 방울, 다진 마늘 반 스푼, 대파 조금.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에 마음도 잔잔히 끓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있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시간. 그녀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살아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서니 초승달이 얇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켰다. 오랜 습관대로 오늘의 기록을 남기려 했다. 2025년 어느 봄 저녁. 나는 살아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으며 다시 이어 말했다. 나 자신을 구해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점이 꺼졌다. 세상 어디엔가 또 하나의 증거가 추가되었다.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는,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증거.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맑아졌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정숙은 멀리서 들려오는 산의 숨소리를 들었다. 언젠가 다시 그 산을 오르겠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절벽으로 몰던 손과는 정반대의 손들, 서로를 붙들어주는 손들을 잡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안개가 거친 빈 전망대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아침을 볼 것이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새벽처럼 맑게 시작될 것이다. 정민아는 찜질방 한 구석에 앉아 붕대를 감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생각을 정리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적어내려갔다. 복수 계획 1단계 증거 확보, 2단계 동맹 찾기, 3단계 놈들이 방심할 때 칼을 꽂는다. 우선 녹음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다. 찜질방에서 나온 정민아는 근처 PC방에 들러 가명을 만들어 이메일을 개설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와 외장, 메모리 두 군데에 업로드했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쓰러지면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해. 그녀는 메모리를 따로 봉투에 담아 사물함 깊숙이 숨겼다. 다음 날 그녀는 변장한 채 은행으로 향했다.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비상금 계좌가 있었다. 남편이 모르게 숨겨둔 돈, 아이들의 유학 자금 일부였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출을 요청할 때 손이 떨렸지만 직원은 의심하지 않았다. 두툼한 현금을 챙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돈은 생존을 위한 무기야. 허튼 데 쓰지 않아. 밤이 되자 그녀는 오랜 친구 혜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혜진은 대학 시절부터 이혼 단짝으로, 현재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전화를 받자 혜진의 목소리가 놀란 듯 떨렸다. 미나야? 너 산에서 실종됐다던데. 기사까지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정민아는 짧게 웃었다. 죽은 줄 알았지.
근데 살아있어. 근데 혜진아, 나 혼자가 아니면 못해. 도와줄래?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게 복수라면 난 기꺼이 같이 할 거야. 그날 이후 정민아는 병든 새처럼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비밀 제보를 넣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밀하게 영철과 윤미의 행적을 추적했다. 혜진이 기자 신분을 활용해 차량 등록 정보와 통화, 내역 일부를 알아냈고 정민아는 그것을 이어붙였다. 놀랍게도 영철은 윤미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이미 전세로 마련해주고 있었다. 주소를 확인한 정민아는 멀리서 그 집을 지켜보았다. 창문 사이로 두 사람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웃음이 언젠가 법정의 조명 아래서 절규로 바뀌리라. 그녀는 차갑게 속삭였다. 며칠 후 보험사 조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김정민 씨,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제보를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남편분의 보험 가입 내역은 확실히 수상합니다. 혹시 관련 증거를 더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아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빨간 불빛이 켜지고 그 속에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0억이면 충분해. 정민아는 이제 없어. 조사팀 직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정민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뜨겁게 불타올랐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너희 둘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날 밤 그녀는 혜진과 다시 만났다. 커피숍 구석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은 단단했다. 혜진아,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사냥꾼이야. 혜진이 씨 웃었다. 좋아. 내 복수극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어줄게.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정민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번개가 치고 있었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29년의 세월을 이제 차갑고 뜨거운 복수로 갚아낼 시간이었다. 정희는 산악회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숨이 막혀왔다. 영철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과 너무도 똑같았다. 절벽, 등산, 실족사 처리, 그리고 곧바로 새 여자로 갈아타는 패턴. 정희는 소름이 돋아 팔에 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다. 그러고 보니 그때도 보험금 이야기가 돌았잖아. 박 선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맞아. 은주 씨가 죽고 나서 바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편이라고 사람들한테 동정도 사고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영철이라는 사람 항상 자기 이득이 될 때만 눈빛이 반짝였거든. 정희는 손이 떨렸다. 30년 전 은주라는 여자가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만약 그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 김은주 실족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 오래된 기사들이 하나둘 화면에 떴다. 젊은 신혼부부의 비극, 신부 김은주 씨, 등산 중 실종 남편 최영철 씨, 아직도 믿기지 않아. 평생 혼자 살겠다. 눈물. 정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평생 혼자 살겠다고 울던 남자가 겨우 한 달 만에 자신과 만나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윤미라는 여자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계획적인 연쇄 살인이지. 나는 그 두 번째 희생자였고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이야. 정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그녀는 곧장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영철에 대해 더 알아봐줘. 30년 전 김은주 사건 말이야. 내가 봤을 땐 그때도 살인 사건이었어. 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미나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큰 건이야.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하는 진실이야. 내가 취재해 볼게. 며칠 뒤 혜진은 들뜬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미나야, 정말이야. 김은주 씨 사망보험금 기록이 아직 남아있어. 액수가 15억 원이었대. 당시엔 엄청난 거금이었지. 그리고 영철은 보험금을 타낸 직후 건설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어. 지금의 부를 쌓은 시작이 바로 그 돈이야. 정희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의 성공은 자신과 은주의 죽음 위에서 세워진 피 묻은 탑이었다. 좋아. 이제 확실해. 이건 개인적인 복수를 넘었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영철과 윤미의 대화, 그리고 산악회, 사람들의 증언, 과거, 신문의 기록들. 모든 것이 연결되며 거대한 덫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수가 필요했다. 영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그는 무너질 것이다. 정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순진한 아내 윤정민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둠을 딛고 살아 돌아온 복수자였다. 정인의 손끝에서 사진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낡았지만 분명히 김은주의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었다. 순수한 미소, 행복한 눈빛, 그리고 사랑에 겨운 손글씨 편지까지. 연회장의 조명이 사진 위로 쏟아지며 모두에게 그 진실을 드러냈다. 보세요. 이 여자가 김은주예요. 영철 씨의 첫 번째 아내였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 영철 씨는 거에게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다. 기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연회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건 영철은 입술을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테이프를 손에 들었다. 이건 김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예요. 직접 들어보세요. 순간 연회장 스피커에서 흐릿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철 오빠,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아? 나 몰래 보험을 들어놓은 건 뭐예요? 왜 그러세요? 아, 안 돼. 제발. 그리고 이어진 영철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잘 가, 은주야.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서 남자를 만나.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연회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사람,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까지 있었다. 기아들은 앞다투어 영철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최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첫 번째 부인도 고의로 죽인 건가요? 보험 사기를 위해. 두 번이나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땀을 흘렸다. 손에 든 마이크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목덜미에 핏줄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아니야, 그건 조작이야. 모두 날 음해하려는 거야. 그러나 정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곧 연회장에 익숙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이번엔 영철과 윤미의 대화였다. 잘 가, 정희야.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이어서 윤미의 웃음 섞인 목소리. 잘했어, 자기야. 이제 30억 보험금은 우리 거야. 그리고 영철의 목소리가 덧붙었다. 29년이나 참았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지. 그 늙은 여자 정말 지겨웠어. 연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입을 모아 웅성거렸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영철을 향해 번쩍였다. 이게 조작이라고요? 그럼 제 얼굴에 남은 상처도, 갈비뼈가 부러진 흔적도, 제 다리의 깁스도 전부 조작입니까? 정희는 드레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다리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기아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다. 윤미는 비명을 지르며 영철에게서 떨어졌다. 나 몰랐어.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 이 사람이 혼자 꾸민 일이야. 정희는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몰랐다고. 내 목소리도 다 들어갔어, 윤미. 내가 내 옷을 입고 자랑하던 것도, 내 금반지를 탐내던 것도 다 증거로 남아있어. 이제 발뺌하지 마. 윤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톱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증거는 공개됐고 모든 눈은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 경찰이 연회장에 들이닥치자 영철은 무대 위에서 몸부림쳤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다 조작이야. 얘가 날 음해하려고. 그러나 그가 소리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정희는 무대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영철, 넌 30년 동안 두 여자와 두 가정을 파괴했어.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지. 나는 살아남았고 너를 끝장내기 위해 돌아왔어.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내가 만든 피해 왕국은 오늘 무너졌다. 순간 연회장은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플래시, 손님들의 웅성거림으로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리고 영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채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분이 30년 전에 이 남자에게 죽임을 당한 김은주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정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강단에 가득 울려 퍼졌다. 기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일부 방송국은 이미 라이브로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무릎을 꿇은 영철의 초라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정희야, 제발. 우리 29년을 함께 살았잖아. 영철이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비굴한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정인의 시선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29년을 함께 살았다고. 너는 그 29년 동안 나를 속이고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 정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영철은 바닥을 기며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인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는 나 하나만 버린 게 아니야. 내 인생 전부를 짓밟았어. 김은주의 원과 함께 지옥에서 살아. 그 순간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최영철, 강윤미,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영철과 윤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정희는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 밤 모든 뉴스는 영철의 체포 소식으로 뒤덮였다. 연쇄살인마 건설업체 대표, 30년간 보험 살인극 죽음에서 돌아온 여인의 복수련 대판, 햄릿, 정의는 반드시 승리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정인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한 달 뒤 법정. 수척해지고 초라해진 영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제 더는 성공한 재벌 회장의 그림자는 남아있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최영철은 1995년 김은주 씨를 살해한 후 2025년 부인 윤정희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 시도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영철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과 도박 그게 전부였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돈 때문에 두 여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잔혹한 진실이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고 법정에는 녹음 파일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윤미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 정말 최고야.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와, 30억.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겠네. 윤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절규했다.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저는 속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재판부와 방청객들은 냉혹한 진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증언대에 선 정희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 죽음을 축하하는 대화를. 그 사실만으로도 용서란 없습니다. 김은주 씨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면 절대로. 마침내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최영철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윤미 살인미수 공범 및 보험 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은 술렁였고 영철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윤미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곧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수개월 후 정희는 영철이 빼돌린 재산과 집 그리고 위자료까지 되찾았다. 일부는 산악구조대와 등산안전교육에 기부했고 나머지로는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다. 매일 아침 마을 뒷산을 오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물든 정상에 서서 정희는 속삭였다. 은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 순간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며 살아있음을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휴대폰으로 아들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상처는 잊고 새 출발하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온한 자유만이 번져 있었다.